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월 첫째 주, 새해가 밝은 첫 주 이렇게 지나가고 저는 당연히 찐시황에서 이렇게 인사를 올립니다. Hello everyone and Happy New Year and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첫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첫 주가 저희를 약간 또 배신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시장은 연말에 많이 달렸다. 먹고 마시고 하면서 쫙 흥얼흥얼 달렸다. 근데 지금은 이제 술 깨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 쪽에서 이제는 지수는 밀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기대감은 과거 대비해서 많이 낮아져 있는데 앞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미국 증시 오늘 끝난 거 보게 되면은 쭉 또 야 힘내자라고 달리다가 아니야 잠깐만 조금 좀 기다려봐 이런 느낌으로 끝났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보게 되면 고용지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발표했던 숫자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수 21만 6천 명.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한 20만 건을 기준으로 많이 삼았었는데 20만 건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바라보다가 이번에 이제 경기 침체가 들어올 거야.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 숫자 밑으로는 충분히 나올 걸로. 그러니까 한 16만 명, 17만 명 정도? 그래서 그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 또 훨씬 좋아서 고용이 강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숫자가 20만 명 위, 아래. 저기서 지금은 위 보여준 거죠. 아래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초기에는 이거 발표되고는 나스닥 선물 쭉 밀릴 정도로 긴장감이 높았었죠. 게다가 임금 상승률 4.1%. 이거 봐라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게다가 또 들어온 거는 실업률이죠. 실업률도 지난번과 똑같이 실업률 기준이 3.7%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3.8, 3.7 여기서 왔다 갔다 그건 0.1은 중요한 게 아닌데 일단 잘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표 가지고 이제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즉 잘 견디고 있다, 아니면은 견딘다, 아니면은 지금 너무 좋으니까 연준의 반응은 금리를 인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면서 혼조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고용지표는 그래도 변함이 없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은 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구스로 해석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또 살짝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는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결국에는 이거 가지고 또 과거만큼 그렇게 우려감이 큰 건 아니고 그래도 어차피 연준은 금리나 할 거야 라는 쪽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일단 큰 충격이 없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미국 경제 만만치 않게 강하다 이런 쪽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제조업 지표 관련된 쪽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비제조업 관리 PMI 지수 이쪽은 50.6이고요. 어떤 52.7이 지난달이었으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쭉 이제 하향화되는 모습들은 확인되고 있다라는 쪽에서 강했던 서비스 쪽에 대한 분위기 일단 지금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가 50대 초반으로 들어온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즉 안 좋은 경제 지표 쪽에 하나가 나왔고 또 괜찮은 생각보다 잘 견디는 경제 지표가 하나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뭘 가지고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떤 한쪽 방향으로만 만약에 서비스 구매자 서비스 PMI가 더 잘 나왔다 그러면 좋은 지표가 두 개가 다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좋은 거 하나 던져주고 안 좋은 거 하나 던져주고 어떻게 할까 해석하는 쪽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는 그래도 균형점 이런 쪽으로 맞추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또 눈길이 가는 게 그동안 많이 올랐던 빅테크 쪽 M7 쪽에서 살짝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애플이 실적 부진 폭스콘 자체가 실적이 위축됐다라는 얘기는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게 되면 애플이 실적이 안 좋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적 안 좋았던 폭스콘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다 또 반독점 조사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뭐 지금 애플의 순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랐던 애플이 지금 계속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두 번째,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160만 대 차량 리콜 얘기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보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투자 의견 하회하고 목표 주가가 135달러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보다 너무 고평가됐다 뭐 이런 식까지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다 좀 아쉬운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최근에 나오는 IB의 리포트 보게 되면 전기차 회사, 전기차의 판매, 전기차가 부진하니까 또 어떤 전략들이 생각보다 명쾌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전기차 회사라만 한정돼서 많이 얘기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런 쪽의 분위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바라보고 있는 시장들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변화들 계속 또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에 관련된 지표들은 이제 그렇게 끝났고, 그러면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체크할 거는 12월 CPI겠죠. 1월 11일 날 다음 주 한 목요일인가요? 8, 9, 10, 11. 네. 목요일 맞네요. 와우, 찍었는데. 예. 목요일 날 발표될 CPI 또 물가 수준이 어떨 것인가. 그런데 물가 수준은 지금 전망하기로는 계속 더 하향에 오다가 살짝 스파이크. 그래서 스몰 스파이크라고 하더라고요. 스파이크는 100에서 이건데, 근데 이거는 위쪽으로 스파이크하는 이런 모습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약간 반등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한다. 다시 살짝 반등했다가 또 꺾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련된 데이터 또 확인하려고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튀어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 봐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석하는지가 중요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달에 FOMC 회의가 있고, 그 전에 중간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대선 주자 경선 등록 시작. 그러니까 1월 달이다 보니까 1월 한 세 번째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양당에서 경선 주자 이제 막 나와서 나 이제 출사하겠어라고 하는 표를 던질 때 시장에서는 이제 시작이군. 정치적인 리스크가 될지, 정치적으로 해당 섹터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대선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도 보자, 누가 유리할까? 그러면은 다 지금 얘기하는 이제 당 쪽으로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또 후보의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트럼프나 바이든이냐, 이거에 대해서 또 약간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이제 앞으로의 미국 동향을 보겠지만, 핵심은 미국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작년부터 올라올 때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조금 기대감이 과한데,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 특히 기대감의 핵심은 금리 이제 됐어, 너무 이제 우리는 금리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 빨리 인할 거야 라고 하는 부담감, 기대감들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주가가 반응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부담감으로 나올 것 같다란, 올라가도 좀 불편하다는 얘기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게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오면서 너무 컸던 기대감이 소멸되고 이제 좀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주변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즉 요게 더 올라가면 무조건 좋다는 맞겠지만, 올라가는 거 보고 그래도 동참은 하겠지만 그게 주축이 아니라 부담감 때문에 다시 원자리로 내려오는 과정.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앞서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런 흐름들. 그러면서 제가 올해를 보는 가장 키워드 첫 번째를 뭐를 꼽았냐면 변동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마찬가지로 올해 2024년도 올해 시작보다 종가는 저기 위에 끝나서 올해 말이 종가가 2,800에 끝나건 2,900에 끝나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왔다 갔다 하는 또 이런 기대감 쫙, 아니야 다시 제자리, 기대감 쫙 제자리 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펼쳐지다 보니까 올해 한 해는 변동성의 움직임 잘 노출되는 거 잘 대응하고 잘 관리하자,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벌써 1월 달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추세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표를 봤었을 때 시장이 앞서는 거에 내가 동참해서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중심이 있어야겠죠. 저건 조금 아닌데 그러면 동참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경계를 하는 입장 쪽에서 어떤 또 현금이나 아니면 또 그렇다고 뭐 시장의 추세 대비해서 그걸 뭐 인버스나 뭐 이런 쪽으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거 몰란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다독이면서 내 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 안 따라가고 좀 현금 남기고 대응한다든가.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또 내려오는 속도를 좀 봐서 좀 급하게 밀린다. 또 한쪽으로는 부담감이 또 실망감으로 쭉 내려올 때 또 급하게 밀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오케이 이런 건 내가 받아주겠어 라고 해서 그런 건 또 용감하게 받고 그러면 그 받는 거 가지고 또 한번 우르르 무너졌다가 또 기대감 갖는 뉴스들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올라오거든요. 그런 어떤 쥐락펴락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계속 또 올해는 체크해야 된다. 그냥 올라가도 평탄치 않게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또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만만하게는 안 밀릴 것이다. 이 두 가지 단어들 생각해 보시면서 올해 시장을 좀 타이트하게 그래서 또 바지 이렇게 찍 올리고 그리고 또 집업 쫙 하고 그 다음에 좀 단디 타이트하게 시장을 여러분들 가져가야 된다라는 쪽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크로 지표 관련된 것들 몇 가지 한번 좀 지켜볼까요? 그래서 지금 지표 관련된 내용들 매크로 얘기하게 되면 그 말고 종목이나 얘기하지 매크로 보면서 하나씩 또 점검하고 종목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달러입니다. 어제 난리가 났더라고요. 달러 보니까 위아래로 마찬가지로 위아래 뭐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딱 102 인덱스 기준으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흐름 보게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 나왔던 저항권이죠. 그래서 그 저항권으로 들어갔는데 만만치 않다는 것도 보여줬고 만약에 어제 나왔던 경제지표 가지고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으니까 금리 이날 당분간 못해 그냥 어떤 부담감이 컸다 그러면은 뭐 여기 103대 여기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는 모습들과 그렇다고 또 밀리지도 못해요. 그러면 밑에는 또 바로 101.55 정도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방향성보다는 막 여기저기 시도해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는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들 거래 팍 늘었습니다. 그래서 갈피를 못 잡는 모습들 그래서 지금 상대 통화들도 지금 제대로 다 반응은 못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후 어떻게 자리 잡느냐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막 시도가 계속은 들어갈 수는 있다고 보여줘도 다시 못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거죠. 지금이 이게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쪽에서 약간 기술적 반등 쪽 그래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03은 못 갈 것 같고 그러면은 다시 하향으로 이렇게 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달러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인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일단 달러 강세에 대해서는 강하게 또 요긴도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해서 달러 흐름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그 국내 원화도 한번 잠깐 볼까요? 오랜만에. 네, 원화 흐름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여구에서도 왔다 갔다 했던 모습들도 보여지면서 지금은 기준 자체는 여기 1290원만 가게 되면 다 왔어. 그냥 팍 튀어버리고 또 한 1320원대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단기 부담다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1320원 막혀있고 1290원 이 자리입니다. 왔다 갔다 어디로 돌파할까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여쭤본 이진호 소장님 외환 전문가 큰 외화대 거성님께서는 뭐 어제 얘기하셨던 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갈 수는 있어도 한 1360원까지는 열어놓는다고 하셨던가? 그렇게 하면서 간다고 하더라도 뭐 일단 튀어도 한계는 있으니까 만약에 다시 내리려고 올라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거는 거성님의 의견이시고요. 저는 일단 여기가 저항대가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항이 이렇게 고점이 낮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추세를 여기가 고점이 이렇게 낮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1320원대가 이런 고점 낮아가는 거를 어떤 의미 있는 큰 변화에 따라서 뭐 그러면 원화 약세를 촉발할 만한 요건들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PF로 인해서 갑자기 내수에 대한
부동산 PF죠. 부동산 관련된 쪽에 어떤 타격들이 나오면서 뭔가를 크게 일으키든가. 그러니까 즉 국내 내부적인 뭐 부진한 요인들이 뭐가 크게 발생해서 이거를 환율을 자극시키든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달러가 다시 강세를 갈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 지정학적 리스크건 무언가에 뭔가 저희가 모르는 달러가 딱 벌어져서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뭐 부동산 리스크도 저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새롭게 뭐가 부각시키는 것보다 아니면 뭐 대형사,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건설사 큰 것들도 위태위태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반응이 나오게 되면 그때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럴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는 여기서 일단 저항대에서 막히는 느낌이다 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이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을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가능성들은 계속 열어놓고 봐야 되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고민들 그런 쪽은 연초부터 아직 계속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금리 보겠습니다. 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미국 쪽에서 거의 뭐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뭐 마찬가지로 많이 밀렸다. 요거 한번 보실까요? 쭉 5%대 한 3개월 만에 밑으로 쭉 자리 잡았다. 4% 밑으로까지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즉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튄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고용지표 쪽에 무게가 좀 실리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경제 좋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빠진 게 좀 이상한 거야. 그리고 돌리기 시작하죠. 중요한 저항대가 나가 있습니다. 요 라인들. 근데 오늘 거기서 앞에 근처 딱 가다가 멈추네요.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지금 나왔던 변화. 여기 보게 되면 4.1입니다. 일단 예전에 제가 구분했던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 그리고 또 지지해야 될 선 이런 쪽에서 지금 확인해야 될 첫 번째는 이렇게 그래서 그래 뭐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할 수는 있다고 쳐. 그래도 4.1대가 10년물이 안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고민했던 4.3대 진입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장은 못 버틸 겁니다. 또 한번 아이고 이거 우리가 너무 앞서갔네. 실망을 줄 만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1대 만약에 여기서 멈춘다.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끝난다. 그러면은 지금 나스닥 쪽에 나오는 형태로 봐서는 그 정도에서 더 크게 안 밀리려고 할 텐데 만약에 금리가 한 번 더 올라서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그 다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음 지지권 쪽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와 미국의 위험자산 쪽의 관계를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 이걸 그냥 안전자산, 위험자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 관계가 약간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지수대 기억해 놓으세요. 4.1, 4.3 이런 쪽으로 열려가게 되면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를 보게 되면 지금 유가 관련돼서 흐름들은 일단 지금 분위기는 제가 강조드렸던 게 그 지수대가 한번 그냥 지난번에 85, 75 이 단계에서 75, 이제 70 밑으로 65 이런 단계 쪽으로 이렇게 가는 단계인데 한번 볼까요? 여기 75가 여기 65는 요 아직 뭐 간 적도 없네요. 아직은요. 여기 요 안쪽에서 일단 밀린다고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좀 안 밀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또 중동 관련된 이벤트들 끝난 거 뭐 있냐? 지금 뭐 아직까지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그리고 또 이스라엘 계속 하마스 지역 해집고 다니고 있고 거기다가 이란이 뭐야 이거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고 있고 거기다가 뒤에는 홍해 앞에서 호르무즈 해협 앞두고 거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후티 반군 이런 쪽까지 다 보게 되면 지금 유가를 자극할 만한 요인들은 아직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저희가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 쪽에서 공급은 지금 음으로 양으로 계속 뭐 오페크의 감산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도 까보고 났더니 감사는커녕 계속 예전처럼 막 하고 있는 나머지 국가도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제재를 뭐 직접적으로 할 자율적인 규제지 이걸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 쪽은 아니 이렇게 유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 우리 이때 이런 때 돈 벌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분위기는 공급은 감산이야 한다고 하더라도 슬슬슬 뒤쪽으로 나가고 있고 거기다가 이유 가면은 우리 충분히 승산 있어. 미국, 캐나다 열심히 또 기름 뽑아내고 있는데
화나는 거죠. 이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죠. 중동과 미국이 틀어지기 시작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샌드 오일. 그러니까 즉 이쪽 계속 또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계속 또 약간 대치가 되는 국면이다. 수요 쪽은 아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이 어떻게 이 변화가 나올 수 없다 보니까 이쪽은 그냥 정치된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유가가 이 75달러대 부근을 열어놓느냐. 그러면 지금은 보면 위 갔다가 약간 짝꿍댕이, 이게 옆에 엉덩이, 버트, 이게 한쪽이 약간 올라가서 탄력을 받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저항대를 열어버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거 열기 시작하게 되면 또다시 80달러대 근처까지는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분위기 쪽으로는 안착은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75달러대 중심으로 일단 어느 정도 크게 탄력을 받아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한 80달러 근처까지는 저항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게 돼서 만약에 이런 것까지 돌파하는 요인으로 나온다. 그럼 시장은 일단 물가를 자극하고 거기다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 자극해서 금리에 따라서 다시 금리 인하 멀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로 보게 되면 여기가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할 텐데 여기서부터 75에서 뭐 한 80대 근처 쪽은 일단 용인은 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빠졌으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열어버린다. 그럼 그때부터는 또 시장에 또 다른 변화가 올 겁니다. 이렇게 열어버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도 한 단계 레벨 다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체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 정도 라인들 75달러 전후에서 위로 돌파해서 딱 터나는지 그러면 분명히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쪽에서 뭐가 나올 겁니다. 지금보다 더 격화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쪽도 열어놔야 된다. 이런 쪽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잘 보는 지표 중에 하나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중국이 제대로 경기 부양 잘해서 산업 돌아가나라고 했을 때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중국의 상하이 철강인데 선물입니다. 상하이 철강 선물 지표인데 요즘 보면 저희 미세먼지 극악하죠. 저도 지금 비염 환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한번 딱 그래서 타격이 한번 딱 온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거 중국이 뭐 예전과 다르게 코로나 때와 다르게 코로나 때는 오히려 얼마나 숨쉬기 좋았습니까? 근데 지금 반대로 뭔가 중국이 일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또 공기에서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긴 한데 결국은 지금 한 단계 레벨업은 됐습니다. 상하이 철강 선물도 레벨업은 됐는데 그렇다고 고점이 낮아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경기 부양과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죠. 철강업계 쪽도 산업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거 맞아? 라고 하는 정도의 의문은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돌파는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면 확인돼서 지금 꺾이는데 이거 이탈해서 그래 맞아 이거죠. 안 맞아 이겁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과연 그러니까 어렵게 이 저항대 돌파한 다음에 변화가 안 맞아로 갈지 경기 부양 아니야 이번에도 양측이야 이쪽으로 갈지 아니야 믿어보자 어차피 양호에 있고 거기다가 이제 선물 LPR도 인하할 것 같은 분위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갈 거야 라는 쪽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실물 지표 관련된 쪽을 보면서 아직까지 방향은 기대감은 좀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방향은 못 맞추고 있다고 하게 되면 중국 쪽은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또 이래버립니다. 반등 좀 들어오나 싶었더니 밑으로 쭉 밀리는 상해 종합 증시를 보고 있으면서 홍콩 H 증시 이제 좀 변동성 줄고 좀 시도하나? 라고 했지만 여전히 실망감이 앞선 상황 쪽에서 아직 기대감을 크게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 또 많이 그런 얘기는 하죠. 한 1, 2년 동안 계속 중국은 한다 하다가 올해가 진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죄송하지만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안 한다 뭐 그러면서 요걸로만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들 그냥 지표나 흐름으로는 역시 우리 어려워 이런 거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핵심적인 거는 중국은 지금 이래저래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외국인 자본들 지금 중국에서는 계속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우리 동등하게 국내 기업과 외국인 자본과 투자한 거에 대해서
지켜줄 테니까 안심하고 투자해라. 외국인들은 nope 이런 분위기죠. 계속 빠져나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한때는 들어왔었습니다. 보니까 12월 말쯤에는 자금이 좀 들어왔었는데 이번 주 글로벌 주식형 펀드 쪽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중국을 여전히 투자할 만한 대상의 국가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빠져나올 것이냐 라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쪽이 좀 우위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걸 중국이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럼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한다고 금리를 내려버리게 되면은 외국인 자본에 대해서는 이런 쪽에서 금리 내리는데 뭐하러 있어? 라는 느낌들도 강하다 보니까 또 이탈의 근거가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또 세게도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이렇게밖에 할 수 없던 게 지금 중국의 변화가 아니었나. 너무 일단 기대는 하지 말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매크로 지표 관련된 쪽들은 뭐 살펴본 걸로 봐서는 위쪽으로 계속 자극할 요인들 너무 작년에 주식 하향화가 빨리 되다 보니까 자극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다시 원위치가 돌아가는 모습들 달러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금리 이것도 중요한 변화들 체크하는 라인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수급이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우리도 이제 2600 안착, 이제 2650, 2700 가자라고 했을 때도 중심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기관이 우리도 가자, 우리도 이제 착해졌어요, 우리 기관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봐주세요. 제가 턱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저거 분명히 물량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기관을 믿지 말자. 네, 바로 하루 이틀을 못 가요. 해가 바뀌니까 바로 우리가 그럴 줄 알았지. 에잇! 이러고 나오는 거. 이거 지금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기관들은 우와 배당까지 받아야지 신난다 라고 해서 다 들어왔던 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나오니까 바로 기관은 다 버리는 배당 프로그램과 함께 공짜로 받았던 거 그냥 확 정리하는.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로 베이시스를 약간 조정하는 것보다 기관은 그냥 오히려 무매물화를 시키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즉 배당 이후에 필요 없어. 우리 배당까지 받았는데 뭘 더 빠르해. 그래서 정리하는 이런 과정들 이게 얼만큼 더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수급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딱 타겟이 되는 쪽은 어디입니까? 코스피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약간 역전돼서 나오는 부분들 주목을 볼까요? 코스피는 지난번 이 자리 2650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자리라고 여기만 들어가게 되면 그냥 바로 꺾여버립니까? 뭐 쉴 틈도 안 주고 그냥 바로 꺾였어요. 이렇게 음봉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이어지는 것과 자리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또 코스닥은 지금 자리는 코스피랑 같이 가 있었으면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쯤 라인. 그러면 920, 30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코스닥은 양봉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 정도까지 못 갔잖아. 근데 물론 여기 올라가면서 이 상태가 이게 생각보다 코스피보다 똑같은 자리라고 볼 수 있겠느냐. 왜? 여기선 2차 전지가 주도를 하면서 움직였던 약간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버프를 받은 게 있죠. 그래서 우와 하고 올라가는 이 버프 받았던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 라인 900 정도까지는 그걸 만약에 제거시킨다라고 하더라도 900선 정도까지는 가야 그래도 좀 키 맞추는 게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보다 보니까 조금 더 힘내는 현상들.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또 지수가 움직이려고 한다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들, 2차전지가 움직여야 되겠죠. 어제 특이한 거는 2차전지나 전기차 관련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아직 우회한데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우리 괜찮아.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 또 다 같이 총출동하면서 끌어낸다라는 얘기는 일단 지수와 관련된 쪽에서의 변화로 같이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코스닥은 지금 현재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요거 코스닥의 앞으로 변화를 한번 잘 볼까요? 예, 코스닥 변화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다 우리 코스닥 싫어, 못 살겠어, 코스피로 넘어가겠어 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흐름들이 감지가 되면서 지금 볼까요? 코스닥은 앞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없어지죠? 그러면 시총 12조가 사라집니다. LNF 넘어가죠? 이거 7조 정도 날아갑니다. HLB 없어집니다. 6조 날아갑니다. 셀트리온 제약 어차피 이것도 셀트리온 쪽으로 합병돼서 나중에 없어질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3, 4, 5, 6 이쪽이 통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30조 17조 그 다음이 어디죠? 알테오젠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서 17조에서 뚝 떨어져서 4조 6천으로 바뀝니다. 이게 사라지다 보니까요. 이런 현상이 된다. 이상한 거죠. 그러면 그만큼의 시총들 그러면은 지금 12조 7조 6조 그러면은 25조 거기다가 약 한 30조 가까이가 증발돼 버리는 겁니다. 30조가 증발된다. 에코프로 BM짜리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모습들이죠. 코스닥 큰 그림에서는요. 그렇게 되면 갭이 확 벌어지고 지수도 어떻게 보면 약간 30조가 감자가 되는 현상이 나오죠. 요거 봐라. 그러면 이게 텅 빕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총 3위가 갑자기 7위가 3위로 돼버립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좋긴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은 일대 변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갭차가 큰 쪽에서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잠깐만 이렇게 격차가 크게 되면은 내가 저 왕자 자리를 한번 쓱 들어가서 10조에서 5조 사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5조 이상만 넘어가게 되면 나 코스닥의 의미 있는 자리로 들어가 요거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막 이제 각축전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종목이 보고 섹터가 보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요거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해서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 다음 그러니까 2차 전지 다음에 뭔가 새로운 주도 섹터가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걸로 코스닥에 내가 왕위로서이다 이러면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거 한번 체크해야 될 게 올해의 가장 큰 변화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자체로 이 밑에 있는 3위가 쫙 커지는 것도 또 하나의 변화가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보시면서 일단은 지금은 변혁의 시기, 코스닥도 큰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맞춰갈지도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가 생겼다. 시총이 원래 저희가 시총 뭐 1,000억, 2,000억짜리가 주가가 뭐 1조가 가지고 우와 5배 0.5배 템버거가 5배 버거? 예, 템버거가 아니라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와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 시장은 좀 넉넉하게 그래서 이 큰 손 형님들 손이 이만하신 분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을 정도다. 그러면 최소 한 5천억에서 1조 사이가 그게 뭐 5조, 10조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크게 많이 보고 주도주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외로 시총처 작았던 게 거기까지 팍 간다. 그거는 저희가 대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거보다는 그럴 가능성을 대비한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게 나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까라고 볼 때 아이디어 요거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지금 섹터로 봤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배당 영향, 그러니까 배당으로 기관들이 프로그램 막 매수하면서 들어왔던 게 없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배당 영향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 두 가지는 K증시의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항상 그때쯤에 나오는 변화, 내년도 또 나올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왜 이 친구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또 코스피 대비 아까 말씀드렸던 괴리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코스닥이 좀 선전한다. 왜냐하면 1월 효과잖아요. 1월 달이잖아요. 거기다가 종목 장세 연결되면서 요즘 뭐 하나 잘 잡으면은 상한가 잘 갑니다. 그 어려웠던 T 로보틱스도 한 방에 또 소프트웨어 쪽 많이 말씀드렸죠. 저는 AI 쪽에서 하드웨어는 이제 알려질 만큼 알려졌고 그러면은 가장 핵심은 소프트웨어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서 관심을 갖는 게 맞겠다라고 했더니 1월달 시작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앞으로는 이제 하드웨어는 계속 기술 개발 그리고 또 학습하고 그다음에 출원하는 과정까지 들어올 때마다 계속 또
투자는 해야 될 거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투자 확대가 되면서 점진적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요. 하는 과정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갖는 건 맞겠지만 그런 쪽에서 AI를 가동시키는 핵심이 어디냐? 그러면 하드웨어는 투자의 대상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운용의 대상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투자의 대상이라는 것과 운용의 대상이라는 거. 그러면은 AI의 지금 저희가 인간의 입장으로서 AI가 가동돼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를 뭘 볼 것이냐? 하드웨어 볼 것입니까? 잠깐만 이게 노트북이 AI 쪽이래 한번 뜯어보고 와 이게 AI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게 하드웨어가 막 가동돼서 지금 저희 눈에 보이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저희한테 느끼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와 AI가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와 뭘로 할까요? 소프트웨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처음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죠.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 해당 특정적인 종목들은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특히 뭐 솔트룩스부터 뭐 얘기하는 뭐 플리토 뭐 이런 것들 다 이스트 소프트까지 네, 다 뭔가 하나씩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변화가 그 특출한 걸 가지고 뭔가 이제 성과를 보여주는 거를 약간 기대하는 게 앞서고 있는 측면들인데 이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간다 성과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AI가 플러스 알파가 가설되는 성장에 대한 국면들을 소프트웨어에 확 들어붙게 됩니다. 주가는 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 이성우 이사랑도 같이 공감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렇게 하드웨어 쪽에서 열심히 투자해 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 생성해 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이렇게 니네 투자 다 해. 그래 소프트웨어에서 이게 잘 되는 거 봐. 쭉 보고 있다가 덥석 탈취해버립니다. 해커 그 어둠의 세력들은 다 해놓은 거 냠냠냠 이러면서 그냥 챙겨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또 문제가 되겠죠. 보안. 이건 다음에 또 하나의 떠오를 소프트웨어잖아요. 이것도. 소프트웨어로 보게 될 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의 같이 겹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보안도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두 번째 게임도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저희가 잘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하나의 주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게임도 만약에 그러면 AI가 가세돼서 뭐 도움을 주는 거 물론 게임의 구동을 더 뭐 재밌게 아니면 좀 강화시키게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또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도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AI가 가속화되는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 다음 부분들도 찾아가야 된다라는 쪽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계속 소프트웨어는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AI 소프트웨어들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반도체 당연히 뭐 이어가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일단 첫 번째 메모리 반도체 쪽은 계속 쭉쭉 움직이는데 뭐 많이 올랐다, 뭐 얘기 많다고 하더라도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HBM이 보여주고 지금 아직까지 학습만 열심히 하는 투자 단계 쪽에서 이걸 가지고 메모리 시장의 업황에 저점 만들고 올라오는 사이클만 보고 있습니다. 이거 큰 맹점입니다. 시장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업황 플러스 거기다가 지금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지금 메모리 업황만 올라오는 거 가지고 계산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저는 저러다 진짜 큰 실적들이나 숫자가 찍히기 시작했을 때 좀 당황할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AI가 끌고 오는 변화에 대해서 너무 업황만 보지 말자. 이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는 메모리 업체들은 충분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받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면서 거기다가 지금 또 최초에 나왔던 게 HBM 관련된 쪽 얘기 막 나오고 그다음에 그다음엔 온디바이스 AI 이렇게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그다음에 뭐 CX를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게 탄생하긴 합니다. 근데 하다 못하다가 이제는 뭐 탄소난 CNT 또 이쪽까지도 그건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찍히느냐가 HBM은 한때 또 테마로만 갔다가 지금 잠잠하죠. 근데 이쪽이 또 대세인 것 같긴 한데 다가오긴 오겠죠. 가장 먼저 실적 변화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꼭 기억하시라는 게 투자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이게 투자가 되기 시작했을 때 HBM이 투자가 돼서 나오면서 실적에 반영되는 흐름들은 올해부터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변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냥 놔둘까요? 이것도 다시 보셔야겠죠.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해당되는 종목 진짜 수주 받아서 이렇게
버프로 쫙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게 핵심이겠죠. 이런 거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관심 있게 보고 종목들에 대한 변화, 이게 실적 안고 움직이는 게 진짜입니다. 예전에는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하게 되면요, 이것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메모리 업황 중심으로는 돌아가는 거고, 플러스 알파 기억하자. 2000년지는 원래 딱 투자해야 그거 하나입니다. 안 좋을 때 사자. 그러면 지금 안 좋을 때 뭐 아직까지 꽉 눌러놨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BM 오히려 그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에 공매도 수량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그렇게 수주 큰 거 받았어도 못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다가 이런 변화가 나왔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여전히 업황 안 좋을 때는 이게 업황의 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동향들 지켜보시면서 계속 또 흐름들 보셨으면 좋겠고, 제약바이오 이쪽도 계속 시도는 들어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면서 매매, 그러니까 트레이딩 이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즉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줄이고, 그랬다가 다시 조정받게 되면 그때 사고 하는, 제약바이오를 원래 이거는 장기적인 흐름으로 가서 이렇게 쭉 끌어서 뭐 한 5배, 10배 먹는 이런 게임이야. 저도 말씀드렸죠. 저도 경제적 자유를 이만큼 이룰 뻔한 사람이 한순간에 6개월 안에 다 날아가고 큰 폭의 흐름을 보는 거 보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이 좋으면은 그런 큰 거를 맞이할 수 있겠지만 제약바이오 가지고 2년, 3년 끌고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게 되면 하셔도 됩니다만 저는 그냥 끊어가겠습니다. 그게 더 안전하게 나다고 생각되고 있고 제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렇게 벌었다가 이렇게 해서 나라까지 갔던 사람으로서 저는 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냥 춤만 추고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쪽 모멘텀도 아직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태동으로 나오는 변화들 계속 체크해 보면서 변화들 보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는 국내 증시는 요거 한번 볼까요? 결론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주가로 보게 되면 일단 이번 주도 아까 미국 시장 잠깐 보셨지만 이게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 아직 뭘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상황 쪽에서 요 갭 나온 부분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약간 2570, 80 여기가 1차 지지권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2570 쪽이 1차 지지권. 여기 미국이 제대로 못 버틴다. 그다음 다음으로 가겠죠. 요 정도 라인들. 그렇게 되면은 약간 볼까요? 2535 뭐 이 정도쯤. 그래서 그 밑에 또 이렇게 검은 선이 밑으로 잠깐 내가 출격한다. 그래서 받쳐주러 출격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정도쯤. 여기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쪽으로.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외국인들의 선물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요 얘기는 많이 강조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따라서 같이 조정하면서 움직이는데 그나마 저희가 답안지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과격하게 안 나오고 이 정도쯤에서 이게 하게 되면 기관들의 매도가 커지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의 조정 패턴, 미국이 조정을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지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도 추가 아까 매크로 지표들 보셨죠? 움직이게 되면 미국은 빠집니다.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마감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우리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이 생각보다 갑자기 연초에서 59조까지 쫙 늘었다가 좀 빠지긴 하죠. 근데 56조, 50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약 한 55에서 50조 정도쯤에서 유지가 돼주게 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 신용은 지금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17조 5천억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신용 안 들어와? 그래, 지금부터 종목 플레이 가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막 종목들이 날핀다. 그러면 이때부터 신용이 뭉텅뭉텅 들어갈 겁니다. 근데 특히 코스닥 쪽에서요. 코스닥 쪽에서 신용이 쫙쫙쫙 올라오면서 같이 버프 받고 종목들 막 움직이고 하는 이럴 효과. 이거는 신용이 없는데 이제 막 늘어날 걸 대비해서 움직임이 먼저 나온다. 그리고 또 보니까 증권사 쪽에서 주가 좀 움직인다 그러면 즉각 막 내요. 그래서 아마 신용이 바로 못 늘어나는 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잠깐만 돈 벌 기회가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 늘어나겠죠. 코스피건 코스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안 늘어난 입장에서 저희는 누려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혈 효과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 장세,
이건 지금 충분히 저희가 주식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좀 편하게 그래도 매매 팍팍 뭐 평소에는 500주, 1000주 샀던 거 2000주, 3000주 대응하면서 그냥 빡빡 해서 좀 챙겨낼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는 좋은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섹터 종목에 집중해서 종목 장세에 지금 펼쳐지는 거 챙겨가자. 그래서 지금부터 종목은 이라고 하실 줄 알았죠? 종목은 저희 매일 아침에도 그렇게 이런 종목 저런 종목 많이 얘기 드리는데 찐시황까지 와서 그러게 되면 좀 그렇고요. 찐시황은 큰 그림 고속도로 쫙 펼쳐진 거 제가 같이 보여드리고 자 이쪽으로 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거 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이렇게 갓길 가고 여기서 목적지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때는 장시작전에서 종목 얘기 다양하게 드릴 거고 또 여러 가지 매체 쪽에서 요거 많이 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특히 큰 그림 가져가는 데는 딱 찐시황 딱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 좀 많이 드렸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 좀 쓰지 마세요. 댓글에다가 뭐 매크로 많이 터들어봐야 네가 맞추냐 종목이나 털고 그냥 빨리 집에 가라 뭐 이런 얘기 상처받습니다. 그런 얘기 해봐야 그러면 그런 댓글 달렸으니까 제가 종목으로 바꿔야죠 이렇게 할까요? 노노노노 종목은 다 압축해서 거기서 스며들듯이 얘기하는 게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 종목 다음부터 종목하게 보셔야 될 종목이고요. 자 이거 뭐 해가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들어가고 그거는 하수입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보십시오. 제가 하나요. 종목은 스며들듯이 얘기하는 게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요일 첫 번째 주 다시 한번 시장 흐름들 정리해봤고요. 다음 주도 종목 장세니까 보셨던 종목 관심 있다. 그러면 약간 좀 힘내서 해보셔도 성과를 이어가는 데는 큰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저는 비염이지만 약간 요즘 독감 심하고 대기질이 안 좋습니다. 꼭 건강관리 하시고요. 그래도 행복한 그리고 힘내는 1월 두 번째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나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 사실 해야 되는데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드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예.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100명 중은 내 원금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